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이 방송 제목이 헌법재판소는 법의 재판소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지금 법의 기관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법조인들이 자긍심 하나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지금 태연히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개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변호사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없었으니 서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긍심 하나로 살아갈 때였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받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 앞에 불법이라는 대못질을 왜 치는가요? 12.3 비상계엄이 불법계엄인 것은 아직 대법원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최종 판단을 받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계엄 앞에 불법이라는 걸 붙여 불법계엄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13일 헌재공보관 천재인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인증등본 문서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그리고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그런가요? 천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헌재법 32조 위반이라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단하면 그것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겁니까? 헌재법 32조는 아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글도 못 읽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비상계엄에 관련돼서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모든 기록들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법 32조의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이런 명확한 단서를 달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국회 측이 요구한 수사기록 송부 촉탁을 헌법재판부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을 탄핵 심판 심리의 근거로 삼을 경우에 탄핵 심판이 검찰의 논리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애당초에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요? 대신 헌재법 10조 1항, 이 10조 1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그 규칙으로 헌법재판소가 사건 기록 송부를 요청했다는 건데 그건 이 10조 1항을 보면 분명히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 32조에 헌재법 32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천재인 공보관은 태연하게 우리는 헌재법 10조 1항은 보지 않는다.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수사기록을 송부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법 10조 1항에 따라 만들어진 헌재심판규칙을 이 사건 수사기록 신청의 근거라고 지금 천재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가 말하는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 이건 규칙 39조 1항입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40조는 법원과 검찰청 등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들보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더 상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지난 9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 세 곳에서 수사기록 일부를 송고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기록을 송고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옳은 걸까요? 당장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란이 일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라면서 경찰청장 조지호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조지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했다. 그 뒤에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렇게 진술한 내용은 정말 그대로일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온 다른 증인들이 증언은 그 사람들이 검찰 신문조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과연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 신문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을 할까요? 문제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쪽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는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 전부터 그 다음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총 6차례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의원식 그리고 김동연 판사를 포함해서 무려 체포할 사람을 15명이나 불러줬고 그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회 측은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의 진술조서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여인영은 군검찰 신문조서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에 김용민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영이 한 진술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을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 국회 측은 여인영, 조지호, 홍 장관의 각 진술과 그 명단이 일치를 한다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이 존재,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된다. 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위치 파악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를 편성 운영했다. 글쎄요, 그게 위치를 파악해라. 그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는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데 그친 것인지 아니면 체포를 해라. 그리고 방첩사 구금시설에 가둬놓아라.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그런데 방첩사에는 그런 구금시설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지호 등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한 쪽은 윤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즉각 급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조대인 변호사는 송고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주문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으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조대인 변호사는 이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진술조서는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증거로 사용을 한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랍게도 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그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문중배의 말이 이렇습니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9차 기일이었죠. 오래전 4차 기일에 이미 재판부의 증거 결정, 뭘로 할지 증거 결정은 이루어졌다. 지금 이 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받겠다. 지금 무슨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오래전에 이 증거를 하기로 결정을 해놓았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자 이 조대인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헌법재판에 관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변론을 포기한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을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오후 2시 하기로 했죠. 윤 대통령 측이 이날 변론기일을 원래 25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윤 대통령 측에서 그렇다면 가능하면 시간 내라도 좀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탄핵재판을 서두른 걸까요? 내일 바로 20일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를 한 뒤에 처음 열리는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을 한 구속 취소 청구 사건, 그러니까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를 해달라 적부심 대신에 청구를 한 거죠. 그 구속 취소 청구 사건 구속이니까 취소를 해달라. 이 청구 사건 구속 당사자 신문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해야 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니 형사 피고인이 방어권은 물론 탄핵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늦게 기일을 지정했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기일 지정을 취소를 하고 중복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기일을 정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응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어쩌자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번째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하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중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지를 했습니다.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문중배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 첫 공판 준비기일은 오전 10시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탄핵 심판을 잡으면 4시간이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래 공판 준비기일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고 급하게 차를 타고 헌법재판소로 달려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정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이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정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을 해야 하는 점, 그리고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을 한 정인 3명을 모두 심문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결정했다. 자, 그러면서 문중배는 양 당사자 측에선 이러한 점을 널리 양해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랄 쪽은 윤 대통령 쪽이죠. 국회 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청장이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2차례 불출석을 하자 강제 구인을 위해서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 동부지검에 그 집행을 촉탁했습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그리고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과연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증언을 할 수 있는 핵심 증인입니다. 그는 내란 중의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죠. 그런데 현재는 병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20일 10차 기일에 조지호 외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정인신문을 진행합니다.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을 했던 정인들입니다. 자,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일정이 있어 준비가 어렵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10번째 변론기일을
25일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날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내란죄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첫 번째 공판 준비기를 열면서 함께 구속 취소 청구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다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윤 대통령 측에게 아주 어려운 일정인데 헌법재판소가 끝내 기일 변경을 거부를 하고 다만 시간을 1시간 더 늦춰서 자신들이 재판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문영배는 우리는 8명이서 평의를 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평의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윤 대통령 측은 하루에 2가지 재판이 겹치면 동시에 대응을 하기 어려워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는 씨알도 먹게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 선임기를 낸 변호사는 모두 15명, 그리고 탄핵심판 담당 변호사는 21명인데 두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는 변호사는 윤갑건, 배보윤, 석동현 등등 13명입니다. 어쨌든 문영배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심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너무 촉박하게 진행하는 걸 두고 19의 대통령이 난파 간첩보다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춘천지검장이죠. 유영림 검사장은 일제시대 법관보다도 못하다 이러면서 안중근 의사 예를 들었죠. 부산의 성모 부장판사는 법을 어기는 헌법재판소를 두고 한글이 그렇게 어려우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재판관 8명 평의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문영배의 태도를 두고 일부 언론은 완장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언론이 보수 쪽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완장질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 언론은 문영배가 내부 평의 때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 내가 책임진다며 자기 생각을 관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보여온 태도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허영 교수가 지적한 10가지 문제점을 설명해 드린 것도 바로 그 일환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한 겁니다. 국회가 제 의결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죄를 빼겠다는 국회 측의 신청도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에게 권유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겠다며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 명색이 변호사인데 헛소리를 하려는 만무합니다.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가 있다. 국회 측은 곧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누군가가 민주당과 내통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 측 변호인과 재판 전후로 내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밝혀야 될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장님에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왔는데도 우리는 내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사이의 밀약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데도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문제, 헌법재판소가 계엄과 관련한 검찰 신문조서를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위법사항입니다.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한다고 밝힌 것은 헌법재판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형사소송법 312조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020년에 개정이 된 사항이죠. 그렇다면 피의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증거를 채택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측 동자가 보아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데도 각하를 하지 않고 뒤늦게 민주당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후 보완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의 양해 없이 민주당이 자진해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회 의결 없이 국회를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자 이것은 명백히 각하 대상인데도 민주당이 뒤늦게 이 문제를 보완하도록 요청을 했고 문영배는 이에 응했습니다. 문영배는 지난 10일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변론이 제기되고 국회 측이 헌기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자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3일 원래 선고를 하려다가 변론 제기를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정확히 몰랐는데 10일 변론 제기를 하면서 국회 측과 이런 문답이 오고 간 겁니다. 사전에 그것도 무엇인가 소통이 없었다면 이런 문답이 오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문영배가 물은 내용입니다.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수인이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나흘 후인 14일 민주당 주도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그게 각하 대상이 되니까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켜 자 이제 국회의 뜻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고 헌법재판소에 내미는 겁니다. 그게 과연 통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결의안 통과 때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약속 대련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마은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은혁을 설사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도 최상목이 버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목이 조금 뒤늦게 이 마은혁을 임명한다면 아마 그 마은혁을 위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느라고 헌법재판은 적어도 2, 3주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짚고 마치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생각했는지 요즘 이재명은 수시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건드리는 것도 바로 그 일환이죠. 이재명은 15일 여야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하며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거 언론의 표현입니다.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절대 안 된다 직격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자신이 공부를 많이 했고 자신 있다는 태도죠. 그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현행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일괄 공제 8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10억으로 정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상속을 받을 때 집값이 요새 많이 올랐으니까 18억까지 상속세를 면제를 시키면 그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 최고세율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지간한 기업은 3대를 내려가지 못합니다. 제대로 세금을 낸다면 말입니다. 최고세율 50%를 인하해야 한다 하는 국민의힘 안을 두고 이재명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 대자산가만 이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만 이익이다. 이재명은 우리 상속세율이 진보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했던 서구의 2배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독일, 프랑스는
대부분 30% 이하입니다. 우리는 거의 2배입니다. 기업의 경영권까지 인수를 하려면 상속세율이 60%가 되니 말입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유사 좌파들은 극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볼까요? 소득세의 경우 상위 10%가 내는 소득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소득세의 86%를 감당합니다. 우리 좌파들 그걸 알기는 하는 걸까요? 그리고 40%가 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법인사는 0.1%의 기업,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10만 3천 개의 기업 중에서 0.1%의 기업 103개가 전체 법인세의 40%를 감당합니다. 얼마 전 제가 출연했던 실전 프로그램에서 박범계와 대본에도 없는 논쟁이 붙었죠. 바로 이 초부자 감세를 박범계가 느닷없이 덜먹이자 제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가령 법인세는 103개 기업이 40%를 감당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득세는 상위 10%가 86%를 감당한다. 그럼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졌는데 은성이 다들 높아졌죠. 결국 모두 편집을 했더군요. 자, 어떻든 요즘 이재명은 초조한 나머지 먹사니점, 잘사니점 이런 해괴한 조를 만들어서 마치 자신이야말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릴 그런 지도자로 보이도록 대중을 선동하기 바쁩니다. 제가 어젠가 말씀드렸죠. 미국 대리대사를 불러 회담이라는 걸 하면서 미국 국기와 태극기를 앞에 척 걸어놓았습니다. 마치 정상회담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한계가 뚜렷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는 아직도 빈곤한 철학에다가 빈곤한 지식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겁니까? 아직도 제가 이재명에게 지식이 충분하다, 참 철학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아직도 기본 실리제 같은 그런 엉터리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반도체법을 만들면서 주 52시간제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야당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 20일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 민간업자들 누군가 하면요, 유동규,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거기에 이번에는 이재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재판에는 유동규 등이 증인으로 나오죠.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를 승인을 하는 등 아주 특혜를 줘서 7,886억 원 이익을 얻게 하고 7886억 원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인 3월에 기소가 됐죠. 그리고 김만배, 남욱, 유동규 등이 피고인인 재판에 공범 이재명이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그가 진실을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짊어져야 할 죄가 더 커질 테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